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의 시 청포도의 한 구절처럼 창원에도 여름이면 달콤한 포도가 알알이 연글곤 했습니다. 공업도시 창원의 포도밭이라니 조금은 생소하지요. 우리나라 대표 계획도시인 창원도 예전에는 넓고 기름진 땅 곳곳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자줏빛 포도가 익어가던 곳은 삼귀해안도로로 유명한 귀곡동 일대인데요. 마산만과 자주 마주보던 당시 창원군의 귀곡, 귀현리 일대가 국가산업단지 터로 편입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포도 재배지였던 이곳이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창원을 경남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창원 국가산단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50년입니다. 창원 산단의 빛과 그림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시점이 왔습니다.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 산단 50년, 미래로 50년이 이틀간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1부 창원 국가산단이 걸어온 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4년) 드넓은 들판과 자연 부락이 있던 농촌 창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기기업을 대표하는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1970, 80년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전국의 공업 인재들에게 창원 국가산단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로도 좀 잘 돼 있고 또 사람들도 많고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대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식당이나 어디 주점 같은 데 가더라도 이 작업복 하나가 그냥 신용을 말해주는. 반세기 성장 가도를 달려온 창원 국가산단은 이제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은 KBS 창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 산단 50년, 미래로 50년 1부 창원 국가산단이 걸어온 길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서익진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안지산 경남도민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박병규 본부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작년 1월에 발령받아서 창원에 왔습니다. 1년 좀 넘으셨군요. 근데 이제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창원산단이 갖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2004년도에 이제 창원에 발령받아서 그때 제 생활 근거지도 창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직원으로 한 8년 그리고 팀장으로 2년 그리고 작년 본부장으로 1년 이렇게 하면서 한 11년간 창원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은 기업인들하고 그리고 대학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 유관기관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창원이 가장 애착이 가고 또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창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인연이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도 많고 앞으로 이제 내가 계속 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의미도 있겠군요. 네. 네, 서익진 교수님께서는 저희 라이브 경남 채널에 또 많이 모셨었어요. 또 지역에서 창원 산단이 갖는 의미가 큰 만큼 또 오랫동안 주목해 오셨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역 출신이고 지역 대학에서도 근무도 했고 뭐 지금도 여기 살고 있고 한데도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경제학을 전공했는데도 지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셔요. 좀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다.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때로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보니까 연구자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창원대학은 경제학과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경남대 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름에다가 뭐 이상하게 부동산이니 금융이니 뭐 이런 걸 붙여서 겨우겨우 살아 남아 있을 뿐이고 심지어는 이제 연구자를 키우려면은 대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원은 그렇군요.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역 경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이나 네.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데서 이 좀 연구자도 기르면서 체계적인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기관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 통계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죠. 미흡하고. 이제 예, 통계가 그래서, 베이스가 돼야 그 이후에 뭐 정책들을 얘기할 텐데. 통계 없이는 뭐 관심이 예. 있어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역 통계를 어떻게든 뭐 지자체가 좀 나서서 하든지 관련 단체들이 좀 합심해서 지역 통계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쓴소리도 좀 부탁드리고 또 걸어온 길에 있어서 관련된 분석도 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지산 기자님은 올해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아서 산단을 주제로 해서 계속 취재를 해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창원공단의 기억이라는 연재 기획기사를 보도해 왔습니다. 교수님과 본부장님도 함께 기획기사에 인터뷰했었기에 오늘 자리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9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50주년 맞은 만큼 산단을 주제로 한 취재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어느새 창원산단이 생긴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이 5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산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창원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이들, 산단을 성장시킨 이들의 역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흔히 창원을 계획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원산단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사람이 아예 안 살던 거 아닌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단이 생기기 전에 창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지산 기자님? 예. 창원은 이제 오랫동안 좀 순박한 농부들의 그런 영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 곳곳에 이제 옹기종기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창원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꼽히는 게 이제 창원천 그리고 남천 그리고 두 하천이 이제 합류하는 마산만 인근에 집성촌을 이뤄서 이제 사람들은 좀 살았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유명한 포도 재매지라는 곳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귀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 잡은 그 귀곡동 기현 그 이쪽 일대인데요. 그쪽에 이제 8월이면 포도향이 온 동네에 퍼질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재배지였다고 하시더군요. 일부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해산물 채취도 이제 부업으로 좀 삼았는데요. 간조 때면 조개, 바지락, 꼬막, 개가 이제 갯벌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때 마창대교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산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내인 마산에 가려면 산을 넘어서 봉암대교를 건너가거나 저기 마산 남성동을 향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웅남호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다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산마을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남천과 창원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웅남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늘날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들어선 곳 인근입니다. 그곳에도 이제 창원군에서 규모가 제일 컸던 마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 포도, 과수원 같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규모가 큰 마을이었기 때문에 편의 시설도 있었고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슈퍼도 있었고 방앗간, 이발소, 우체국, 국민학교 거의 다 거기 면지역에 모여 있었고요. 또 봉암교 인근 남천은 좀 물이 깨끗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어도 있었고 장어도 있었고 제첩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소년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이 마르면 하천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완전 일급수처럼 느껴지니까 그 물 자체가. 그래서 남천, 창원천이 마산만으로 합류하는 지점은 갯벌이 형성돼 있었다. 그렇게 또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그 갯벌들은 좀 매립이 돼가지고 공장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창원 쪽 정병산 일대에도 그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복림동 사파동동이죠 지금은. 거기는 이제 논밭이 많았고 주로 쌀을 생산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병산 일대 나무를 벌목해서 땔감으로 쓰곤 했었는데
그래서 1980년대 초 사진을 보면 정병산에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의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50년 전 얘기라고 하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방송 전에 사담 나눴지만 포도밭에 관련된 기억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마 웅남호였겠죠.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지만 예. 그 배 타고 뭐 데이트하러 가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제 창원에서 나고 계속 자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고향인데 저는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다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주 초등으로 예.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았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안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창원의 역사들, 모습들 전부 기억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뭐 부산에 있을 때도 최소한 뭐 한 해에 한두 번씩은 왔었고, 예. 뭐 아버지 따라 이제 기차 타고 그 당시에 부산서 그 당시에는 진짜 뭐 기차가 주요 교통 수단이었죠. 예. 전국 어디든지. 예. 그리고 제가 여기로 왔던 곳은 상남동, 창원면, 웅남면, 상남면 이렇게 면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남면의 중심이 이제 지금 상남이라는 곳이고 일종의 부중심이랄까 요즘으로 치면 부도심에 해당되는 게 성주부락이었거든요. 거기에 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 창원 벌판 안에는 역이 5개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차역이. 여기 창원, 그 밑에 지금 신창원역이 용원, 네. 용원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남역인데 이게 지금 옮기는 바람에 공단 조성할 때 70년대 초반에 미리 옮겼어요. 요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주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에 용원, 경화역 이렇게 그게 5일장이 섰고 지금도 5일장이 쓰고 있죠. 뭐 없어진 곳은 빠졌지만 어쨌건 저는 뭐 그 성주부락이었지만 역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었고 예, 뭐 그러니까 그게 그 일대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네. 예, 나름대로 그러니까 웅남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뭐 저 귀곡이나 이쪽은 나중에 저도 이제 크고 나서 뭐 그 가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뭐 교통도 불편한데 뭐 속칭 성주사 골짜기에 사는데 그 귀곡에는 가볼 일이 없죠. 갈 수도 없었고 교통도 워낙 안 좋았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건 이 창원 벌판 안에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뭐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벌판에는 진짜 여기는 옥탑들이었어요. 예. 진짜 옥탑들이었고 요 뭐 대방이나 뭐 이 산비탈 정병사이나 요 뭡니까 장복산 쪽으로 이제 산중턱에 있는 천수답들이 좀 있었지. 이 벌판에 있는 마을들은 크기도 컸고 네. 다들 뭐 농사 짓고 살았는데 심지어는 이모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추웠거든.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강이나 뭐 이 못 같은 거 저수지 같은 거는 전부 다 꽝꽝 얼어가지고 우리 뭐 어릴 때마다 스케이트 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모작을 하면은 예. 그 가을에 벼배 내고 나서 다시 갈아가지고 이제 꼭 씨를 뿌리 놓는단 말입니다. 밀이나 보리. 그러면 이제 겨울이 얼잖아. 얼면 이제 그 덩어리를 깨야 되거든. 그 추운 그런 기억도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옛날 생각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원 산단이 생기기 전에 창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들의 기억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동읍에서 태어나서 57년 살았어요. 창원에는 들판이었죠. 건물도 많이 없고 마산이 시내였죠. 제가 1963년에 이곳 창원에서 태어나 자라고 생활했으니 만 61년이 되었네요. 집 밖을 나서면 바로 문전 옥탑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짓고 또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농촌 생활이 지금도 아련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창원군의 모습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농사짓기에 최적의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이었습니다. 50년 전 창원 산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인근 마산이 대도시였기 때문에 일자리와 도시 생활을 위해 마산으로 많은 왕래가 있었고 또 도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배를 타고 마산 앞바다를 왕래하는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창원 산단 조성으로 원주민들은 정든 고향 마을에서 떠나 외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왕복 8차선 도로 창원대로가 생겨나면서 원주민들은 창원도시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창원산단의 출발 이후에 창원군이 이제 시로 승격이 됐고 농촌 마을이 도시로 급변하면서 원주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지상 기자님. 네, 맞습니다. 먼저 창원산단이 확정되면서 토지 수용이 시작됐는데요. 그 창원산단 조성에서 최우선으로 진행된 공사가 창원대로 공사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창원대로 인근을 거점으로 이제 삼은 원주민들의 논이랑 밭이 이제 전부 다 수용이 됐죠. 근데 그 수용된 가격도 이제 평당 거의 뭐 1,000원꼴 그런 식으로 수용이 됐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위로.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계 수단을 빼앗긴 원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원대로 공사 현장에 가서 불도저 앞에 막 들어눕는 식으로 해방을 놓기도 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장에 들어서면 이제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를 잃은 어떤 한 가정에서는 뭐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청소에 다니시고 마산까지 아버지께서는 이제 일용직을 연명하시면서 산업화를 좀 온몸으로 받아냈던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화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 한 가정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변화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산단 조성은 국가가 주도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다른 이주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예, 뭐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이주민을 위한 뭐 이주 단지가 조성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창원 산단 권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다가 이주 단지를 이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용호동을 비롯한 그 6개 지구에 이러한 이주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토지 수용을 위한 뭐 용지 보상비 그리고 뭐 주거 대책비 이전비를 지급은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당장 그 먹고 사는 게 아마 우리 안지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주민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위해 가지고 취업 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을 했고 또 이주민 자녀 대상의 학자금 지원 그리고 한백 직업 전문 훈련원이라고 그 벨기에의 지원을 받은 그 한백 직업 전문 훈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능공을 양성해서 공장의 기능공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입학 혜택을 뭐 부여하는 그러한 지원책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생계터전을 잃고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은 지금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또는 행정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빈번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각자 사정이 좀 차이가 나겠지요. 아무리 뭐 원주민이고 또 다들 뭐 농사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뭐 가족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각 개인들이나 가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게 대응하는가는 또 각자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시사적으로 이래 뭐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은 원주민들의 삶의 뿌리 자체가 뒤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솔직히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뭐 국가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찬성해 주세요. 요즘 같은 뭐 미리 의견도 물어보고 네. 해줄 텐데 그거를 한다 그러면 해야지 했던 때였잖아요. 그때는 국가 사업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하면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동체가 사라진 그리고 이주를 해서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었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네. 말하면 뿌리가 뽑혔는데 다시 뿌리 내릴 데가 없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혼란이랄까 네. 이게 참 문제였다. 이렇게 단순한 보상이나 이주나 네. 경제 문제일 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갖다가 송두리째 뽑아버렸고 새로운 정체성을 뭐 당장 만들기도 어려웠다. 서서히 뭐 이제 뭐 묻혀가면서 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겠죠. 세 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추진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산단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지난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바로 아는 것 또한 이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어떤 첫걸음, 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50주년을 위한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창원군의 아름다웠던 농촌 풍경들은 역사에 반드시 좀 기록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진 교수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50년이 됐으니까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미래를 어떤 진단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창원공단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거의 최초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단이 뭐 구로공단 빼면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 이제 구로단지가 1964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1969년도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그럼 우리가 그리고 시기로 따지면은 창원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규모로는 이제 1974년 그러니까 1973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 남동에 저 포항에서부터 해서 저 여천까지 지금은 여수입니다만은 남동에 그 산업 벨트를 이제 조성했고요. 제 개인적인 뭐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외갓집이 울산시 그 온산 국가산업단지 그 이주민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예. 그래서 그 온산 국가산업단지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같은 날 지정이 됐습니다. 1974년.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그때 뭐 외갓집이 이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그 외삼촌이 굉장히 근심이 많았고 그러고 어릴 때 가던 외갓집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제가 알던 그 외갓집이 아니고 집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그러고 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을 주민들하고 또 살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생활 터전이 뭐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또 새로운 착근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혼란기를 제가 어렸을 때 뭐 우리 외갓집 사례를 통해서 좀 본 적은 멀지 있습니다. 않은 곳에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공단을 조성을 해서 공업화를 하고 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가 이미 와가 있는데 과연 나중에 뭐 미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창원이 한국 공업화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IT 산업화, 서비스 산업화, 소프트 파워가 이제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이 창원과 같은 어떤 그야말로 중후장대한 산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이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그런 네. 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한번 과거를 맞아요.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주민들의 아픔을 딛고 사실 이렇게 산업단지가 맞아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그 규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용지가 우리 지역 경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규제가 네. 그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이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게 단순히 기업의 어떠한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우리 국가의 어느 그 땀과 눈물이 있는 네. 그러한 터전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그 터전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병규 본부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창원 산단의 빛과 그림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금 그 경남 전체를 보면 창원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농촌은 그나마 좀 살기가 좀 괜찮고 좀 멀리 있는 쪽은 좀 그러니까 창원 공단으로 멀어지니까 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걸 보면 창원 국가산단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경남 경제 발전은 더구나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발전에서도 큰 역할을 한 거죠.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체 경남으로 봤을 때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 전체 산업단지가 계획해서 이렇게 만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장들이 더 들어선 것 같거든요. 규모도 더 커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청으로 대체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자본이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나가서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후배들이나 제 자식만 생각해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발전은 많이 됐다고 보죠. 창원시 자체가. 그 기업체 자원들이 많아야 창원도 발전이 되고 인구도 창원시를 벗어나지 않고 창원시에서 인구가 많아야 창원시가 발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도시로 발전해 오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삭막한 도시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산업과 함께하는 문화, 복지 환경을 강화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스마트한 젊은 도시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저는 임금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임금이 있고 복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미래에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는가, 그것들이 어떤 보장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분 인터뷰 들어보니까 창원 산단 때문에 도시가 좀 삭막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좀 공감하세요? 어떠셔요? 아무래도 공장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조성이 되고 네. 그러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창원 같은 이러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는 보면은 어떤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산 너머 이제 산업단지만 따로 있는 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창원은 이 분지 하나의 안에 네.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제 배후도시, 그리고 또 이제 남쪽에는 공장지대,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04년도 창원에 왔을 때 지금 또 길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좀 길치라서 너무 네모니까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네모네. 네모네. 그래서 예, 아네모네. 아네모네 이래 했죠. 그래서 물론 그 기존에 우리가 어떤 큰 도시를 변화를 시켜서 그 도시에 있는 인력 자체적으로 이용한 어떤 산업을 만들었다면 네. 어느 정도의 뭐 기존의 도시의 흔적이 있겠지만 예. 사실 창원이라는 것은 이 분지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 위에다 그리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창원은 또 살기에 또 편하다는 느낌도 많이 맞아요. 듭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계획 있는데. 도시이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또 있겠죠. 예, 그렇죠. 옛날에 구도시를 이렇게 발전시켰다면 좀 예. 아기자기하면 그리고 맞아요. 또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다 저런 곳이 있었다 예. 하는 그 옛날 이야기도 많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러한 부분은 사실 몇 군데가 없고 전부 이제 1974년 이후에부터 사실 새로운 창원의 역사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삭막하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2월에 발령받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벚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예뻤군요. 예, 예. 잘 그리고 오셨네, 봄에 오셨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창원이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창원이 굉장히 활기찬 도시. 그래가 저는 그때 창원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봄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계절은 봄이다. 뭐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은 이제 통합 창원시가 됐지만 이제 창원의 국가산단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그때는 이제 마산이 창원보다는 더 발달된 도시였다면서요? 그렇죠, 당연히. 뭐 아마 이 과거 요 창원의 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겠지만 여기 출신들은 마산이 이 공단 조성이 73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완전히 농촌이었고 지금 창원시 부분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배후도시가 계속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80년대 후반까지는 네.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합창원시 그 당시에는 마창진의 생활 중심지, 문화, 교육, 뭐 사회생활, 심지어는 경제도 여전히 네. 그때까지는 마산이 마산이었다?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그 전환점이 80년대 초에 80년에 창원시가 출범하고 83년에 경남도청이 왔거든요. 네. 도청이 확정이 돼가지고 도청이 들어서자 마산에 있던 모든 관공서가 창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에 있던 기업들도 창원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마산서 유명한 음식점도 창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창원시의 역사와 창원 산단의 역사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창원이 이제 공단을 먼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네. 공단에 엄청난 인력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60년대에 이미 마산에는 자유수출 지역하고 한일합섬 같은 네. 경공업이 이미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이 이미 와서 있었고 70년대 들어서 이제 창원공단에 거대한 남성들이 근무하는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마산은 젊은 여성으로 넘치고 창원은 젊은 남성으로 넘쳤으니까 도시가 당연히 완전히 살아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창원에는 그 당시만 해도 배부 도시가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었고 예. 공장밖에 없으니까 예.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숙식을 하고 놀고 뭐 데이트하고 하겠어요. 다 마산 왔지. 근데 좀 들으면서 의아했던 점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마산이 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왜 그 국가산단은 창원으로 지정이 돼서 만들어졌던 걸까요, 본부장님? 그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입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73년도에 중화공업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 핵심 업종이 이제 기계, 철강, 조선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렇게 6개 업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창원은 이제 기계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 산업을 육성하는데 또 다른 이면은 그 당시 그 주요 국가 정책이었던 자주 국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산업하고 방위 산업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이 이제 구릉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분지 안에는 약 한 5천 헥타르의 평야지대, 그러니까 넓은 공장 용지를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 쉬웠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보상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창원이 이제 기계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동남권 산업 벨트에 있어서도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항의 철강, 그리고 또 광양의 철강, 그리고 울산의 석유화학 조선, 그리고 이제 거제도의 이제 조선, 이러한 부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네. 산단 내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해요.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의 기업들이 조성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산업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기자님? 예, 본부장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 산업이 이제 전 제조업을 아우르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위 산업도 당연히 기계 산업의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요. 예. 창원은 이제 특히 앞서 중공업 분야 육성 기지로 조성됐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은 좀 전차 같은 중무기 체계를 만들려면 중공업은 물론 또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만드는 정밀 기계인 뭐 공작 기계 산업이라든지 기계의 심장을 뭐 엔진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창원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같은 제조 산업의 기초 공정 산업인 뿌리 산업도 덩달아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도 굉장히 좀 따라서 우후죽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계 산업 인지 육성을 위해서 기계 공고부터 기능대학, 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도 여기 들어갔고요. 방위 산업의 또 차세대 열쇠말로 이제 전동화, 고강도 그런 게 굉장히 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기반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그런 곳들도 이제 40여 년 전부터 창원에 자리 잡고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있었네요. 기계 산업에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단 초창기에 이제 산단 부지도 다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단 내부에서, 그러니까 창원에서 창업한 기업들도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아무래도 대부분 외지에서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가 1970년 초반에 보면은 우리 그 재벌급 기업들은 섬유라든가 방직, 제당, 그리고 뭐 합판, 가발, 뭐 이러한 경공업, 그리고 무역업이라든가 건설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오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 산업은 그 특징이 보면은 기술 축적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규모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 내에 또 자본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임 기간이 되지 않고 또 장기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중화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기계공업진흥회하고 그 회원 기업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창원에 내려가서 기계 산업에 투자할 기업 좀 내려가 달라. 이것도 정부 주도였네요. 예, 그렇죠. 좀 그 기업들에게 대해서 우리 기계 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있고, 창원에 이제 창원 기지 건설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이러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정부의 그러한 그 노력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상공부하고 우리 공단의 전신인 그 한국기계공업공단이 뭐 전국에 순회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고 또 해외 투자 유치단을 파견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중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 뭐 소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조립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조립 공장 중심으로 유치를 했고, 그 이후 하나하나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분사되는 그러한 형태의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입주하는 기업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조건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혜택은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융자 혜택이 좀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건을 보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9%. 연 9%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연 9%가 혜택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 자체가 혜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9%의 이자율이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기업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산화 100개 품목을 또 지정을 해서 네. 그 업종을 이제 그 품목을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3년간 뭐 세제 혜택 그리고 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최장 5년간 세제 혜택도 부여를 했고요. 그 당시로는 되게 파격적인 혜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고 아무래도 뭐 제일 컸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융자 혜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생각하는 기업에 주어진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아까 안지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후 인프라들을 같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기계 공고라든가 이제 공업고등학교 그리고 기능대학이나 한백직업훈련원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있었죠. 기계연구원 예. 그리고 전기연구원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인프라가 이제 같이 구축이 되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인력을 이제 수급받기도 편하고 그러고 연구를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융자 혜택 같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이 더 큰 혜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이런 혜택 혹은 어떤 조건들, 뭐 배후 인프라들 같은 것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아까 이자율 9% 엄청 높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래요? 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도 높을 때였고 일반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고 하니까 금리가 그 정도면은 상당히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뭐 인력 수급이라든지 뭐 또 뭐 분양가도 상당히 낮았을 것이고 제가 제일 그래도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방산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방산 단지로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혜택보다도 평시에도 국가의 방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부르는 게 값이라기보다는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하고 흥정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부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뭐 이것 좀 개발하면 성공하면 엄청난 뭐 주고 이래 하니까 거기다 이게 만약에 전시가 되면은 100% 이 무기 생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이 생산 체제를 네. 무기 생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여기 방산업체니까 방산업체 취업하면은 군복무 대체복무가 되잖아요. 또 그런 혜택도 그런 있었겠네요. 혜택이 있죠. 충분히 유인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력 확보하기도 쉬웠다는 쉬웠고. 얘기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우리 여기 공예 얘기도 했는데 온산 출신이라 하시니까 온산이 비철금속 전문 단지거든요. 비철금속이라 하면은 중금속이라. 예. 철강을 제외한 철강을 이제 가공을 하면은 이제 강칠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특수 목적 강칠이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합금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게 온산이 그게 완전 중금속이 돼가지고 온산이 그야말로 그 뭡니까 그 환경 오염에서 그 좀 유명했죠. 창원 산다는 비교적 그런 것과는 그런 좀 점에서 관련이 보면은 창원은 사실 일반 기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고 이게 뭐 연기도 많이 안 나고 물론 이제 뭐 토양 오염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인식도 점에서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노동자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시 창원 산단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뭐 창원, 진해, 뭐 마산 이런 곳에서 온 분들이었나요, 기자님? 예. 반반입니다.
창원 산단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원주민들이 노동자로 취업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창기 창원 산단 노동자 대부분은 전국 곳곳의 기계공고 학생들,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타 도시 노동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거의 뭐 많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창원에 가정 이루고 계신 분들 중에 창원이 고향인 분들보다 다른 데가 고향인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시 창원에 그 직업훈련원,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훈련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입소했던 노동자분 말을 빌리면 기숙사 한 방에 6명이 총 들어가는데 출생지가 전부 다 제각각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뭐 전라도, 누구는 경기도 그렇죠, 뭐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제 오히려 타지에서 온 분들이 더 많으니까 뭐 지역 텃세를 불릴 것도 없이 금세 동료가 되고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생 훈련원이 거의 100명 있으면은 거기서 여성 훈련원 분들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아까 언급하셨던 그 마산자유무역자 여공들, 네. 이제 한일합섬 여공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원 산단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기억하셔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관련 사진을 보니까 우리 공단 그 전시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그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상 이상 되는 분들이 여자분은 면사포를 쓰고 남자분은 양복을 입고 대부분 다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생소하죠. 합동 결혼식이라는 의미가. 약간 그렇죠. 저도 뭐 사진을 보니까 뭐 한 50상 되는 분들이 강당에 있고 이제 하객들은 이제 그 관객석에 해가지고 주례 한 분이 이렇게 주례를 하시고 뭐 이제 그러한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참 옛날에 네. 이건 진짜 말로만 듣던 걸 사진으로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뭐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런 뉴스를 조금 기억납니다. 뭐 어디에서 뭐 합동 결혼식을 했다 하는 뉴스는 한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또 창원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공단에서 그러한 합동 결혼식을 주선을 해가지고 뭐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시는 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결혼식을 만들어줬다는 네, 그러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 산단 50년 미래로 50년 일부 창원 국가산단이 걸어온 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초창기 창원 산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저는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9년째 돼요. 96년에 여기 내려와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초창기에 이 창원 산단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좀 건물들도 좀 큰 건물도 별로 없었고 차도 좀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도 좀 많이 보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파트나 고층 건물들이 올라서 가지고 그 뭐 산이 막히고 건물이 보이는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이죠. 우리 여기 효성중공업도 인력 안 뽑은 지 거의 10년 정도 또 돼가는 것 같아요. 현장의 충원을 위해서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한 부분은 거의 10년 됐어요. 그 기존에 그 일하던 선배들은 정년퇴직하고 선배들이 일했던 부분은 지금 사내 하청이나 아니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도 좀 미래를 보고 안정적으로 내 삶을 영위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여기 보니까 원래 산단 그 대로 바로 그쪽에 저기 집이 있었는데 공단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이주를 해갖고 지금은 그쪽은 공원이 돼 있고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직원이 지금보다 더 많았죠.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직원은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전반적으로 좀 더 깨끗해졌고 창원 산단 자체도 예전보다는 산업이 좀 변화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깔끔해지는 편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다 논밭이고 여기는 다 창원 산단 생기고도 한동안은 여기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꿈을 안고 일을 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어느새 손자를 볼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창원 산단으로 온 이들과 또 당시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 산단이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창원 산단이 부흥기를 맞게 되는지, 그리고 또 창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견인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그 통계 자료로 좀 보면서 그 자료를 좀 확인하면은 2차 석유 파동이 1979년에서 한 8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창원은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80년 후반 들어가 이제 이거는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 3조 호황이라 해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 수치를 보면은 1985년도에 2조 원, 그런데 1988년도에는 2배가 넘는 3년 만에 4조 5천억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노사분규 실현기도 있었지만은 IMF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20% 정도씩,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을 때도 2007년도 그 한 해만 주춤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쭉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 이제 그 1992년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창원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중국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중간 제품이 들어가고 중국은 그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은 뭐 조선산업도 좀 그 당시 15년 이후에는 좀 쇠락기를 좀 거쳤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국산화, 자립화, 이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 해가지고 한 2020년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오히려 뭐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다시 좀 되살아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창원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가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 경쟁력이라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 조성 목적이었던 방위 산업이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방위 산업까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작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를 뛰어넘는 60조 원 생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5년까지는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좀 일시적인 한 4년 정도 정체기를 맞이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가장 황금기였다 하는 그 시점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정도로 생각을 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퍼센트를 놓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는 2005년 이후부터 해서 한 2015년까지 예, 그때가 양적인 성장도 굉장했고, 그리고 그 당시 그때도 보면은 우리 창원이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지면서 이제 산학연 협의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정도였다. 당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 2010년대 들면서부터는 한 2015년 지나서부터는 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익진 교수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이 가져다 준 뭐 어떤 뭘까, 성공했기 때문에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랄까. 예. 그걸 갖다가 뭐 말하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되었건 자, 우리가 농촌 시절에 농업
위주로 살다가 이제 공업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게 이제 공업화라고 하잖아요. 공업화의 핵심은 이제 기계 산업이고 기계 산업 중에서도 저 아까 얘기한 공작 기계를 만드는 기계 이것을 국내에서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립 경제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창원공단이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 공업화 단계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겁니다. 20세기 말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는 3차 산업, 네. 말하면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쪽 분야의 어떤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서 경제가 이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또 뭐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2차 산업은 상대적인 위축을 보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절대적으로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농업의 비중이 옛날 70% 80% 되다가 지금 뭐 4%밖에 안 되더라도 농업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비중이 줄었을 뿐이지. 예. 제조업이나 2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이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으로 바뀌어 가는 중에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단 지역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서 산업 자체를 갖다가 지역 차원에서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중공업, 기계공업은 한번 설치하면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더 고도화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IT와 결합해서 4차 산업이란 게 IT하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좀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추격하는데, 말하면 선진 경제를 따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잘 따라갔죠. 가장 베스트 팔로워였다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최고로. 그러한 역량에서는 최고를 발휘했는데,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학습하고 모방입니다. 그게 열심히 해가지고 남보다 더 빠르게 남이 개발한 제품, 남이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자기가 익혀서 남보다 그들보다 더 빨리 더 잘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더 싸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추격형 경제 발전에서 성공 요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로우가 우리만 있나? 네. 우리 뒤에 따라오는 팔로우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이고, 그렇죠.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중국을 이용을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때는 일본 소재 부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덕분에, 우리의 전자제품 덕분에, 가전제품 덕분에 일본은 소재 부품을 팔아먹었듯이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소재 부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극복했듯이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당연히. 네. 누구나 어마어마한 대국인데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앞서 나가는 데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내든지, 네. 새로운 방식으로 비용을 다운할 수 있든지 뭔가 혁신과 창조를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렇죠. 정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이 모방 암기식 교육이 과연 창의식 교육으로 그동안에 그래도 좀 바뀌었긴 하지만
역시 충분하지 않고 예. 근본적으로 교육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우리나라 경제도 뭐 변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예. 이유들이 우리 뭐 다른 선진국들의 공업 도시들이 쇠퇴를 겪었듯이 창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앞으로 50년이 달려 있다. 또 그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아마 보는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내일 토론 주제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작년 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그 2017년도와 18년도에 제가 팀장으로 경남 본부에 근무하면서 기업체 방문을 많이 했고, 그러고 2023년도 작년 방문했을 때 하고 기업들 현장을 가보면 자동화되어 있고 스마트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그냥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러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가지고는 개별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AI가 또 최적의 솔루션을 또 만들어주는 이러한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계 산업 지금 50년간 투자한 이 산업을 우리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 산업을 좀 더 고도화하고 스마트화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재에서 부분 부품, 중간 부품,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그 기계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업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창원만큼 어떠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물론 뭐 지원기관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공급 사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산단의 50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창원 산단 50주년 이제 100만 창원 시민분들께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에 이제 1세대 기업인들이 일군 그 작은 공장들이 들어섰고, 근데 그 공장이 50년이 지나서 지금 2세대들이 규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창원 토박이 분들, 뭐 시민분들, 일반 시민분들께서 봤을 때 이제 창원대로 2차 왕복 4차로가 끝이었던 게 지금은 8차로까지 늘어나고, 그 창원대로 가로수가 키가 작았었는데 지금 뭐 엄청 커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눈부신 발전이라고 많이들 칭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은 미래 50년을 위해서 오늘날 산단이 있기까지 옛 역사를 좀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언급드렸던 원주민들, 그분들이 이제 삶터를 잃었고, 이제 기업들은 또 숱한 위기를 거치면서 막 주인이 바뀌기도 하면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지자체와 기관들이 기념식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원 산단의 그 기틀을 세운 1세대들, 산단을 만들고 지켜온 이들을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바로 아는데 오늘 토론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서익진 교수님 마지막 모든 말씀 들을까요? 예, 뭐 역시 우리 창원 마산을 포함해서 이 지역은 우리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보통 마산을 뭐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고
창원은 한국 기계공업의 메카. 사실 우리가 근대화라고 하면은 공업화 플러스 민주화거든요. 그래야 근대화에 성공했고 근대 국가로 인정을 받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창원이 한 역할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역시 그런데 이러한 어떤 거를 갖다가 우리 창원시의 어떤 정체성으로 좀 구현을 하면은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뭡니까 민주주의 전당 건립하고 있고 또 창원 산업노동박물관도 지금 곧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창원도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산업 민주화 또는 노동 민주화에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인 울산, 인천과 함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업화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 만약에 민주적인 정체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전통을 우리는 이런 창원의 상징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은 창원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도 뭐 잘 느끼고 있겠지만 한류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한류 바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역사로 갑니다. 그리고 사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한국을 뒤따라 본보기로 삼아서 오고자 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지금은 뭐 노래에, 팝에, 뭐 드라마에 빠져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창원이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따지면 아까 우리가 창원공단의 미래를 따지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화하고 자동화하고 AI 도입하고 해갖고 결국 어쨌거나 그래갖고 일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업 단위에서 합리적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일자리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업들은 잘 되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한국 기업들은 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기업은 기업을 위해서만 일하지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일 안 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뭐 그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병규 본부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창원은 산업단지만을 이제 조성하는 건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초창기부터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배후 지역 그리고 지원기관, 연구 교육 시설이 계획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산업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75년도에는 이제 처음으로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15억 원 생산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60조 원이거든요. 4만 배 성장했습니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그동안 50년간 우리 창원산단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성장과 기회의 터전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창원이 전통 산업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도 기업인과 그리고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는 우리 지역 구성원들 모두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 있으면은 나에게 성장과 기회가 온다.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은 내가 내 미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50년의 역사는 비단 기업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이 들어서면서 정든 곳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산단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기업이 있었고 또 그 산단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창원의 발전도 지금의 창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 산단 50년, 미래로 50년, 1부 창원 국가산단이 걸어온 길 함께 하셨고요. 내일은 2부 새로운 50년, 중후장대를 넘어 신산업으로를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치환의 나는 노래하는 노동자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